문재인 정부의 11조 333억 원 규모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증세가 한정될 것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를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국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한 달 후부터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성룡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데 대해 검찰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임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하 전 대표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며 강원도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새벽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여야는 추경안을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추경안이 통과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인 오늘 오전 9시 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 새벽 2시쯤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는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약 1,500억 원 정도 감액된 11조 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이견을 해소하면서 해결됐습니다.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4,500명 대신 경찰과 군 부사관 등 충원이 필요한 2,500여 명으로 증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여야 3당은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3당은 오늘 새벽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밤 11시에 모여 본회의는 오늘 오전 9시 반에 열기로 했고 한국당도 참석은 하지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은 결국 4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잠시 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말했는데요. 일반적인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증세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필요한 비용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증세의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을 것이라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경제장관 회의와 국무회의,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증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과정이 연결이 될 텐데 다음 주에 그런 과정에서 이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문 대통령은 다음 주쯤 사용자 측 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증세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상견례 자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증세가 이뤄지면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더 거치게 될까요? 증세론을 촉발한 여당안을 살펴보면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수 기자입니다. 여당이 주장한 증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손질입니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 매년 2천억 원 넘게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초대기업에게 최고 25%의 세금을 물리고 5억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자에게 최대 40%의 소득세를 부과했던 걸 42%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126개 기업이 법인세를, 개인 6,680명이 소득세를 내 매년 4조 원 정도가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핀셋 규제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높이긴 하지만 결국 핀셋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가 이상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왜곡 효과를 가져올.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면 부자 증세 논의엔 더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야당은 즉각 증세라는 말을 듣자 펄쩍 뛰었습니다. 마치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혜택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냐는 지적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세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바른정당은 여당이 증세에 대한 명확한 생각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증세를 한다. 그랬을 때 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세수의 자연 증가분으로 60조 5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꼭 비 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 짓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를 위해 입을 맞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연구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실시하기로 한 공론조사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론조사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탈원전 기조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보수 진영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게 공약이라면서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구상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 5기 등의 수명이 60년인데 60년 동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엿새 전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았습니다. 물에 젖은 이불을 말리고 가재 도구를 세척하며 직접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김정숙 여사가 폭우에 젖은 이불을 말리려고 운반합니다. 근데 이걸 솜이 뭉쳐가지고 못 쓰겠다. 이거. 뭉쳐도 하여튼 그건 나중에 뽀송뽀송해지면 할 일이고. 홍수에 여기저기 흩어지고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도 깨끗이 씻습니다. 엿새 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의 청석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웃집 물을 먼저 빼도록 양보해 정작 자기 집은 못 지킨 수재민 사연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준비해간 수박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김정숙 여사. 고무장갑을 낀 손가락 중지와 약지에 밴딩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입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북한의 명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자 북한이 개설한 겁니다. 이 같은 북측의 관광 재개 움직임이 나오자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다음 주 중 관보에 게재되고 이로부터 30일 뒤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서 원비어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중국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미 정부가 27일에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해왔던 가운데 원비어의 사망이 전면 금지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주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었고 그 시한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아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끝내 침묵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남북 군사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불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회담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전협정일인 27일 전까지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하지만 북측은 노동신문을 통해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라는 식의 우회적 거부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노림수를 가지고 수정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27일 전후로 해서 민족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정치 군사회담으로 역제안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다음 달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ICBM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무산되면 다음 달 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적십자 회담 역시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선 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섣부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 벤 홀런과 패투미 상원의원이 내놓은 북한과 연관된 은행 업무 제한법에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익금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온 국가를 겨냥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y cutting off North Korea's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o its economic lifeline, we believe we will increase the chances of gett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once and for all.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개성공단 재개를 꾀하는 우리 정부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남북한 간의 정부 주도의 대화는 너무 이르다. 그런 메시지를 한국에게 전달하는.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2북한 탈북민 임지현 씨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알고 보니 임 씨는 올해 초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에 갔고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2달간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과거 동거했던 한 남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이라면 이 남성이 임 씨의 재입국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임지현 씨가 올해 초 넉 달 동안 살았던 고시텔 관리인은 임 씨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 만나. 중국행의 이유는 중국에 사는 과거 동거남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해 3년 동안 중국에서 자신을 도와준 탈북 브로커였던 이 남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임 씨는 고시텔을 나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이때도 중국으로 가 이 남성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임 씨가 직접 밝힌 북한으로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4월부터 6월 사이 2달 동안 중국에 머물렀다는 건데 때문에 임 씨가 북한 당국에 납치된 것인지 혹은 자진해서 간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은 이 남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북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도 일단 이 남성과 임 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죠. 임지현 씨 말고도 제2북한 탈북자는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전화에 속아서 중국에 갔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압록강을 국경으로 북한 양강도와 맞닿은 중국 장백현입니다. 보위부는 지난달 초 이곳에서 탈북자 출신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놓치고 대신 한국행을 기다리던 탈북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국경에 가서 탈북자 브로커 노릇을 하다가 중국에 나가 돌아다니는 특무요원들한테 걸려서 들이가는 아이들. 지난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이후 북한 보위부의 탈북자 회유책은 다양합니다. 보위부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탈북자 연락처를 준 뒤 통화를 시키고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며 중국에서 만나자고 유인하는가 하면 아예 중국에서 탈북자 행세까지 하며 경계를 느슨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2북 이후의 상황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남조선을 썩고 병든 국가며 나 자체도 들이가서 진짜 떡박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정치범 수용소로 딱 보내고. 통일부는 이 같은 제2북 사례가 김정은 집권 이후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서울의 한 주차타워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근로자 3명이 갑자기 지하 2층으로 추락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숨졌습니다. 손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타워 입구로 소방차 크레인이 들어가 있고 소방관과 주민들이 입구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구조된 사람들이 잇따라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의 한 주차타워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를 주차하는 철판 위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다가 철판이 추락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50대 근로자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2명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근로자들은 이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타워 안에 있던 승강기가 앞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계속 그랬어. 계속 그냥 멈춰 있었어. 경찰은 기계적인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승강기 사고는 무려 40건이 넘었고 고장은 하루 4건꼴로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27층에서 승강기를 탑니다. 갑자기 21층까지 급 강화한 승강기 안에 30분이나 갇혀있던 이 여성은 119가 출동했어야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죽는구나 생각했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면서 심장 막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패닉 상태였어요. 15층에서 멈춘 승강기. 열린 버튼을 누르고 힘을 줘봐도 문은 꿈쩍도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자 기다렸다는 듯 승강기가 39층까지 오르더니 천장과 충돌합니다. 지난달에는 상가 승강기를 타려던 2명이 지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는 42건, 이 중 3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올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 기록 보장 보유할 수 있는 메모리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그게 구축이 안 되는 승강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 평균 4건꼴로 발생하는 잦은 고장도 승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할 때가 많나요. 저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꼼꼼한 점검과 관리, 사고 후 침착한 대응이 승강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병원 측은 이걸 숨기려고 낙태 주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여성병원. 40대 여성이 이곳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은 건 지난 8일입니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에 병원 측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배아가 들어갔습니다. 시술이 끝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의사는 환자 몰래 항암제 성분의 낙태 주사를 마쳤습니다. 임신이 안 되게끔 손을 써놓고는 진료 기록에는 임신이 잘 되도록 착상 유도제를 투여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자기 딴에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 게 그래 됐다고. 자칫 묻힐 뻔한 이번 사건은 한 간호조무사의 양심 고발로 닷새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시술을 받은 여성은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건 조금 조사가 받고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렸다고요.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현재 일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환자의 혈액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면 어디 한번 나서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콜택시를 한번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권 강사로 활동 중인 차강석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병원과 강의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데 집에 올 때는 신청하고 2에서 3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김혜진 씨는 콜택시를 기다리다 약속에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콜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저는 약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콜택시를 부르려 전화를 걸어보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고객님 대기자 있는 것만밖에 확인이 안 돼요.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 총 48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장애인 200명당 한 대꼴이다 보니 차량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금년 대비 더 많이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형 면허 시험을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보면 유독 합격률이 높게 나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합격률을 높이려고 차량과 시험장에 몰래 표시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대형 면허 시험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험을 보는 버스 옆면에 빨간색 테이프가 붙어 있고 도로 경계석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막 빨간 테이프 어디 손에 맞춘 다음에 세 바퀴 돌리고 뒤로 가고 또 그런 공식이 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멈춰서야 하는 부분이 눈에 띄도록 용접이 돼 있습니다. 시험 요령을 가르쳐주는 건 괜찮지만 시험에 쓰이는 차량과 시험장에 표시를 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시험장을 점검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업무를 모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봐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번만 타면 봐줘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붙게 해줘요. 이러다 보니 합격률이 80%에 육박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전면허 시험장과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니 그제서야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사항이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든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면허는 주행 시험이 따로 없고 기능 시험만으로 면허가 발급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위를 먹으면 어지럽거나 탈진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의식을 잃기까지 하는데요.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그제 올해 들어서 3번째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위를 먹어서 체온은 40도에 육박하는데 땀을 안 흘린다면 이 열사병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토마토를 따는 농민의 손길이 바쁩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더우면은 목이 마를 정도로 그냥 애타게 일을 안 해지. 그냥. 지금 시각은 낮 12시 반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었는데요. 10여 분 정도 이 안에 머무르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흐릅니다. 산행객들도 계곡에서 쉬거나 모자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더위 앞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 쉬고 그러죠. 힘들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최근 5년간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5,910명, 절반 가까운 43%가 농사나 야외 작업을 하다 걸렸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 조절 중추신경이 망가져 생기는 병이어서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데도 땀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인의 피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게 상책이고 응급조치로 몸에 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일사병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생기는 탈진인데 체온은 38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에어컨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단백질 위주의 식단보다 열 발생이 덜 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할 땐 갈증이 안 나더라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체온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이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뭔가 신비하기도 하고 또 자연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인 이른바 연륙교가 놓이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50km 떨어진 해상에 60여 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 군도. 이들 섬 가운데 문여도와 선유도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이렇게 섬에 다리가 놓이면서 섬 주민들은 언제든지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됐고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섬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한 겁니다. 옛날에는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차가 sul튼 데가 두르고 본 게 문지도 나고. 또 좁은 길에 외부에서 들여온 수천 대의 전기 오토바이까지 뒤엉키면서 섬의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절도와 관광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도 골칫거리입니다. 파리나 요충들이 충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차로 휙 돌고 그냥 나가버리시니까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연륙교 건설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외지에서 관광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부로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환경은 다 파괴되고 기대가 높았던 연륙교지만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섬의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내년에 부활될 예정인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사업 속도가 빠른 서울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일부 단지엔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5,300여 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총 7조 원대 사업권을 놓고 시공사 현장 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9곳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 105제곱미터 호가는 27억 7천만 원으로 연초 대비 2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게 되면서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초과이익의 최대 50%의 세금이 붙습니다. 사업 속도에 따라 재건축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런 만큼 서초나 개포 등지에 사업 진행이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주민과 경쟁적으로 접촉하며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고 투자자의 막차 수요까지 몰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곳이 많은데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같은 변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 MBN 연중기획 원아시아 기업 한류가 뜬다 시간입니다. 이번엔 자원부국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기에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초승달과 별이 있을 정도로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음료에는 코란에 적힌 대로 제조했다는 할랄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정대원 이혁준 기자가 기업 한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마트입니다. 곳곳에 라면과 김치, 김과 같은 우리 제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돼지고기와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 술을 금지하는 건 기본이고 엄격한 할랄 인증을 요구합니다. 근처에 비할랄 매장도 있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Jika makanan enak, tak ada halal, tak bagus. Kalau makanan enak, ada halal lagi bagus.
매일 마시는 물도 생수는 물론 정수기 역시 할랄 인증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수기 회사는 2006년 진출 뒤 할랄 인증을 앞세워 물의 석회질이 많은 말레이시아에서 1등 렌털 회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잡김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70% 정도가 말레이기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300만 계정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해 2천여 명이 일하는 정수기 관리직 코디는 인기 직업이 됐습니다. Okey, saya suka kerja kodi sebab masa yang fleksibel dan gaji yang bagus. 할랄 시장은 식품만 2020년까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Halal doesn't mean only for food or beverages. Medicine, cosmetics, personal cares.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는 무슬림의 기도문처럼 이슬람 문화를 존중한 우리 기업들의 맞춤 전략이 기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길을 달리던 버스로 강을 건넌다. 상상이 되십니까? 육지에서는 버스로 또 강에서는 배로 변하는 수륙 양용 버스가 한강에 등장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5, 4, 3, 2, 1. 들어갑니다. 육지를 달리던 버스가 그대로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땅에서는 버스로, 강에서는 유람선으로 변신하는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강 위를 달리는 버스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턴을 하는데 너무 좋네. 신기하네요. 기능에 맞게 운전석도 2개. 육지에서 강으로 들어가면 23년 경력 베테랑 선장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또 색다른 맛이죠. 수륙 양용 버스를 한강 실정에 맞도록 메뉴를 한번 만들어보고. 수륙 양용 버스는 이미 미국 보스턴과 싱가포르 등에서 덕투어라는 이름으로 관광 상품화돼 있습니다. 이를 한강에 도입해 관광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의 육상 명소를 육상과 수상을 연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무더운 여름, 육지와 강으로 가는 수륙 양용 버스가 시민들에게 이색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독일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벤츠가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 결함보상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모두 11만 대에 달하는데요. 고객들은 뒤늦은 조치로 신뢰가 깨졌다는 반응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서비스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가 밝힌 서비스 조치는 문제가 되는 디젤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것으로 리콜에 해당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47개 차량 11만 대에 달합니다. 독일 검찰은 OM642, OM651 등 2종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고, 다임러 그룹은 이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된 벤츠 디젤 차량 300만 대에 대해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벤츠를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할 계획이었던 국내 고객들은 무책임하다는 반응입니다. 평소 고객 우선을 강조하던 벤츠코리아 측이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다, 뒤늦게 서비스 조치를 하겠다고만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계획을 발표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시 검사와 결함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벤츠코리아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에 한 8분 후면은 9시 반이죠.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한 영상에 있는데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죽을 만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타협이 되면 다수로 다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처리들을 해주시면 정부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간곡하게 여야의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게 국회 추경안이 제출된 지 무려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진통 끝에 이제 올려지게 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실 여야의 입장 차로 해서 추경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전 사태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최근에 이제 추경안이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추경안 자체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무원 증원 예산 이걸 이제 추경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목적 예비비로 일단 돌리겠다는 이제 아마 예. 여당의 타협안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모집 인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이 12,000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직과 중앙직이 같이 겹쳐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지방직을 빼고 중앙직이 이제 4,0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2,500명 정도로 이제 숫자를 낮춤으로 해서 결국 타협점을 좀 그 부분은 찾아냈습니다. 여당이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일단 여당이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현실적인 안을 좀 택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야당이 요구하는 게 사실은 왜 인원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좀 해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여당 측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좀 제시를 했고 거기서 기존에보다는 한 3분의 1가량 줄여든 인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산보다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 자체도 보면 한 1,500억 정도 줄어든 11조 333억 규모 정도로 일단 타협을 받습니다. 원래는 오늘 새벽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고요. 또 역시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거겠죠. 시간을 일단 늦춰서 잠시 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는 다 국회 주변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죠. 예. 저도 어제 국회 주변에 있었는데 네네. 의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 속에서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하고 항상 전화기 들고 이렇게 있는데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자. 그래서 오늘 밤에 처리하지 말고 내일 오전까지 좀 만비를 주는 것이 좋겠다. 네. 그걸 정세균 의장이 받았으면 좋다.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 시간을 주무시고 자유한국당도 오늘은 표결에 참여한다 그러죠. 네.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정치에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벗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세균 의장이 커트해서 여야 사당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것이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고서는 추경에서 전체가 발목이 잡힐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당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이고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명분이 있잖아요. 공무원 수도 중앙과 지방직을 분리시키자. 왜 지방직까지 같이 하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만 하자. 중앙도 보니까 1명, 2명, 1,000명, 2,000명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2,575명 정도. 딱 이게 적정이다. 네. 오케이. 이게 된 거거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좀 부대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재배치라든지 공무원 연금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재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10월 중순까지 달라.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추경 예산을 반대했는데 이 추경 예산에 과연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맞는 거냐. 그리고 국가자영법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재해보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잠시 뒤에 이제 한 5분 뒤에 네. 처리하는데 여야 합의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 네. 그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3분 후면은 본회의가 시작을 하니까요.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는 모습인데 네. 백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새벽에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시간이 오전 9시 반으로 정해졌는데 한국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경 모드였어요. 시간이 지연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목소리를 좀 여권에서 받아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국당이 일단은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얻을 만큼 얻은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계속 반대해왔고 그리고 어제 통과 안 시키고 결국 오늘 아침까지 하게 된 건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명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00대 과제 발표했죠. 예.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 중에 91개가 입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 176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법하고 돈인데 법하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결국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야당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까지 해서 회동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조금씩 미묘하게 변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어쨌건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대 과제 아무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 협조를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가자라는 거를 여당도 받아들였다는 거. 어제 저녁에 하는 거하고 오늘 아침에 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국회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거에 이번에 어쨌건 추경이 45일 걸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표본이나 샘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참 잘된 과정이다라는 평가신데 일단 본회의에 참석은 하겠다, 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참석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처리는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일단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정당으로 충분히 좀 가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통과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일단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전 정권에서 3번 정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45일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추경이 지금 과연 이제 국가재정법에 맞느냐 여부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정말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추경 자체를 너무나 오랜 시간 끌어서 정쟁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일단 여당의 정치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측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보면 어떤 면에서 전국의 지금 주도권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다른 야당들이 이제 결정하면 그냥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즉, 이 사당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 위치가 그냥 국정을 주도하는 어떤 뭐 제1야당이 아니라 제3야당, 제4야당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정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청와대 회동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즉 제1야당 대표가 뭔가 국가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뭔가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이미지만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의 제1야당의 위상 자체가 과연 그 제대로 된 위상을 잴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을 전혀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박 교수님, 지금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도 여야 그 3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이유가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번 봐보시죠. 양당 체제면은요, 집권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처리합니다. 강행 처리, 뭐 날치기 처리, 직권 상정,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야당은 들은 높습니다. 그렇게 봤잖아요. 반대로 야당이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발목 잡기로 3년, 4년 보냅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그게 진짜 발목 잡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란으로 세월호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두 정당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되는 건 뭐냐면은 절충하는 거.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했죠? 다당 체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드디어 어느 한쪽도 가반 정당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가반이 안 돼요. 민주당도 가반이 안 됩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져야 돼요. 이거는 절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 의회 정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가 그래도 제1야당인데 우리가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안 돼 해도 저쪽에서 돼 하니까 되네? 불쾌한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대표들의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 정치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대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모았는데 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까 안 되네? 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의 태제를 놓고 여야 사당의 머리를 맞대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접어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이번에도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권당 쪽에서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도저히 이 문제 우리 안 된다. 얘기하면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통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는 앞으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수준 높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왕따가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주도하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빠지고 회의가 안 나가고
뭐 돌아서고 이렇게 가서는 이제는 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계속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 아마 그래서 네. 오늘도 아마 홍준표 대표 지도부는 그런 고민할 겁니다. 참여하지만은 우리가 빠지더라도 통과된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만큼 우리가 주도하자. 제일 야당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역할을 하자라는 그렇습니다. 예.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경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증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자 정부 청와대에서 또 밑받침해주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 정부 재정 투자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통한 정책 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 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안전, 보건, 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 개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세금을 걷겠다. 근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예.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2천억 원 이상, 그러면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네.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다가 그리고 또 고소득층 중에 이제 연 5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온 국민이 아닌 아주 소위 말해서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일단 조금 더 걷어서 네. 조세 저항을 좀 어쨌건 좀 넘겨보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정권에서는 증세 안 한다고 했다가 담배값 올려가지고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요. 네. 연말 정산할 때 덜 돌려주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꼼수를 썼다면 네. 이번엔 어쨌건 100대 과제에서 필요한 예산이 176조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증세를 해서 지금 100대 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예. 사실 저번 정권에서 나왔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사실 돈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증세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겟층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정권 내내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그렇게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대 국정과제 소요된 예상이 무려 178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힌 초고소득층 그리고 대기업에게 거치는 세수가 당연히 여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 4조가량 정도만 더 거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계상 수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도 거칠까?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연구소 측에서는 오히려 더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부담이 커진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또 법인세가 싼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 더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금의 또 공평성 문제. 지금 우리가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분들이 한 4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수 내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다들 내게끔 만드는 이런 국민 계세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계속 지금 고소득층한테만 이제 걷는다는 것 자체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내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부겸 장관이나 지금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하루 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침을 굳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상황을 보면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끌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어떤 경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네. 너무나 정치적인 주제로 해서 경제를 끌고 갈 경우에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문제. 또 하나는 과연 앞으로 세금을 더 안 걷겠냐는 거죠. 예. 자,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100대 과제 하려면 178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절대 지금 세금 인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득주 말고 과연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또 어떤 논리로 세금 인상을 이야기할 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 많은 것을 원하면 많은 세금을 걷어야죠. 그게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복지를 많이 원하면 많은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건만 좀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안 걷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허언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좀 이른 증세 아니냐, 다른 걸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세를 시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 세금 문제에는 어떤 방안을 내놔도 예. 100%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금 더 내라고 하는데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로 세금 문제를 논의해보려면 이건 밤새도 논의해도 쌈밖에 안 돼요. 네.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왜 지금의 우리가 일정 부분 증세가 불가피한가라고 하는 현실 문제부터 진단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40에서 43.5% 정도 돼요. 예.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내 돈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제로입니다. 어렵게 돈을 벌어서 나가서 쓸 돈이 없어요. 정부는 왜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더 높여줘서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책에 그들에게 세금을 물린다? 이거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 부분 몇몇 소수층은 아주 극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예요. 이분들에게 당신의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좀 더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좀 솔선수범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조세정의입니다. 이 조세정의예요. 지금은 상당 부분 대기업 봐보세요. 이런저런 조항으로 소득세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창고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대기업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소득자도 상당 부분 세금을 탈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수의 국민들의 돈을 더 거두면 좋으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면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오히려 더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더해서 건물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내야 됩니다. 예. 이 부동산 지금도 봐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이 서로 안 되면 그 정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세를 얘기하고 조세를 형평성이나 정의를 얘기할 때 지금은 가진 집단들이 더 앞장서 줘야 결국은 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박 교수님께서 이제 정의라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앞서서 똑같이 이제 정의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시각 차이가 있는데 박 교수님 입장에 혹시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얼마만큼 해줄 거냐는 문제죠. 결국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하는 거라는 것은 결국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 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현재 법인세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35% 넘습니다. 그걸 15%로 낮춰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 것만 계속 지금 뽑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전적인 활성화 대책은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세 정책 같은 경우도 실제 기업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과 함께 버물려 가야 되는데 우리만 오히려 지금 많이 버는 기업만 많이 내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실제로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 자체가 그러면 안 내는 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정책의 어떤 이면성인데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는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돼서 손해를 볼 경우는 결국은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있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순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덜 거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경제단체들이 이제 추치를 하는 게 지금 정부가 단순 계산으로 4조 원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더 안 거칠 수 있다는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각차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 중심의 소득세율을 인상하자 안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한 10% 중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 효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벌들은 또는 대기업들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 자꾸 세금 내라고? 그럼 우리 투자 안 해. 외국으로 빠져나갈 건데
항상 이런 논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거들나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들이 그렇게 정부 정책을 도와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을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해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편에 쓰다 보면은 이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꾸고 있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타겟층만 조세를 더 부과를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과세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과세 평등 원칙이 조금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번 178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100대 과제 실현하는데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정도 더 얻칩니다. 1년에. 네. 그걸 5개년으로 계산하면 17조, 18조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증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증세를 하면 또 이 초고소득층만 또 올리나요? 아니, 그거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78조가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걸 줄겠지만 예. 그래도 이 지금 현재 100대 과제를 뭐 어느 정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세가 있어야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증세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타겟층을 설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옳은 방법에 대한 회의는 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는 마지막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증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 서민들과 중에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돈 있는 사람만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이제 첫 스타트죠. 사실 말 자체의 어떤 좀 저는 무슨 말의 레토릭의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대선 토론회 때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국민 앞에. 많은 걸 누리면 많은 걸 거둬야 된다. 왜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왜 자꾸 많은 것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정직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좀 다수로 많으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으로서는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필요하면 거기에서는 세수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국민들 앞에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모든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을 줄 것 같은 그런 또 환상들은 제가 볼 때는 이 100대 과제 다 되면요.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예전 정부를 봐도 상당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테이블 위에서만 해도 사실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한 10초 안으로만 정리해 주십시오. 정세가 아닙니다. 정세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말할 쓰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 대한 정세이기 때문에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국민을 하는 정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이자 중복인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천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도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는 30에서 80,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때문에 깊은 잠 들기가 힘드셨죠. 비가 와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로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창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